안녕하세요. 닥터조은군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군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군입니다. 오늘은 식후저혈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밥 먹은 후 기운이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반응성 저혈당 또는 식후저혈당이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두고 또 대처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밥을 먹은 후 이런 증세가 나온다는 거죠. 피곤하다, 지친다,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다, 졸린다, 그다음에 막 널브러지겠다, 어지럽다, 몸이 흔들리고 붕 뜨는 기분이 든다, 식은땀이 난다, 막 신경질이 난다, 가슴이 벌렁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심한 사람은 다 호소하지만 주로 피곤하다, 그다음에 뭐 배고프다, 졸린다, 이렇게 힘이 확 없다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오히려 배가 더 고파지고 어지럽고 짜증이 나고 막 졸리는 경우가 있고 가슴이 덜렁덜렁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아무거나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 특징적으로 이런 식사를 한 후에 그래요. 탄수화물만 들어간 식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식빵 같은 거, 뭐 서양 사람들이 먹는 그 주식빵 같은 경우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고 맛있는 더군에 크림도 있고 막 뭐 설탕도 많이 발라져 있는 간식빵을 먹은 다음에 그럴 수가 있고요. 국수 이런 국수인데 뭐 쌀국수든 무슨 밀가루 국수든 간에 하여튼 국수로 만들어 먹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흰 쌀밥 이런 거 먹었을 때 그럴 수가 있고 감자하고 고구마 같은 거 먹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걸 먹을 때 그렇거든요. 뭐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도 이제 그람스 밀가루를 해가지고 그 껍데기까지 갈아서 거무튀튀한 거 그런 밀가루는 괜찮은데 아주 완전히 채로 다 해서 그 껍데기는 다 없애고 안에 있는 녹말만 이제 갈아낸 게 있죠. 흰 밀가루가 그래요. 그래 흰 밀가루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주로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당으로 된 거, 음식이라기보다 이제 음료 같은 건데 설탕이 들어간 음료라든가 뭐 스포츠 음료라든가 하여튼 그 설탕이나 이런 시럽을 넣은 거, 꿀 같은 거는 단순당을 넣은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먹고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농도 탄수화물. 이 사람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말린 과일을 먹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수분이 다 빠지고 다 말린 거일 때 당도가 엄청나게 높고 당 함량이 무게당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말린 과일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말린 뭐 바나나라든가 말린 푸른 뭐 하여튼 그런 주로 말린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이러한 증상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특징적으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없는데 주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복합 탄수화물 같은 무슨 거친 빵이라든가 현미라든가 전공주 같은 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얗게 재분한 거라든가 아니면 쌀이나 흰쌀 아니면 빵이라든가 떡처럼 아주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진 그런 탄수화물만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어지럽고 배고프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또저 많은 사람들이 또 앓고 있더라고요. 당뇨 환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당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달리 말하면은 식후 저혈당, 그냥 흔히 쉽게 식후 저혈당이라고 그러죠. 공복에 저혈당이 오는 게 아니라 밥 먹은 다음에 오히려 저혈당이 오니까 아이러니하고 밥 먹는 게 겁이 날 수가 있고 밥 먹은 다음에도 까부러지니까 되게 힘든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당, 기름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닌 엄청난 포도당이 갑자기 유입될 때 그래요. 굉장히 많은 양의 포도당이 갑자기.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많게 빨리 유입될 때 그런 거고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느라고 인슐린 분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게 하필이면 뒷북을 쳐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 때문에 식후 저혈당이 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포도당이 빨리 들어올 때. 두 번째, 타이밍 맞춰서 인슐린이 제대로 나와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인슐린이 뒷북을 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뒷북을 칠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혈당과 인슐린의 관계를 한번 보죠.
세로축은 혈당 높이, 혈당이 얼마나 되나, 혈당의 농도고요. 가로축은 밥 먹은 다음에 1시간 됐느냐,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됐느냐, 밥 먹은 다음에 3시간 됐느냐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이 좀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과 고기나 뭐 생선이나 아니면 뭐 채소나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천천히 먹었을 때를 한번 보면은 혈당이 이렇게 천천히 보통 1시간에 피크가 되거든요. 1시간에 피크 되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2시간째, 3시간째 이렇게 떨어져요. 그럴 때 인슐린의 반응은 인슐린 보통 이제 식사 입에 집어넣은 다음에 한 5분에서 15분 사이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예쁜 곡선을 그리면서 비슷하게 동조를 보이죠.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인슐린도 이렇게 예쁘게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렇게 예쁘게 그렇게 낙타등처럼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식후 2시간, 3시간, 4시간 돼도 저혈당은 없어요. 그리고 혈당 피크도 높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복합 탄수화물이 아닌 일반적인 단순당과 뭐 국수나 떡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부드러운 빵이나 아니면 흰쌀밥 같은 거를 주로 그것만 먹었을 때 무슨 그거나 뭐 다른 뭐 반찬이라든가 야채라든가 두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지 않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완전 탄수화물만 이렇게 확 밝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혈당이 올라가냐면 이런 식으로 혈당이 확 올라가요.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췌장에 보기엔 이거 올라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빨리 올라왔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슐린도 이렇게 팍 올라갔다 뚝 떨어져 줘야죠. 그러면 이제 저혈당까지는 안 와요. 물론 이것도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것도 문제이고 인슐린 스파이크가 높은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높은 것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줘서 동맥경화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이 뒤이어서 오는 인슐린 스파이크도 타이밍이 맞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췌장도 고갈될 수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좋지 않지만 지금 이 경우는 더 좋지 않은 게 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왜냐면은 췌장이 좀 별로 이렇게 시원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아까 좀 전 그래프는 이렇게 예쁘게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동조해서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세게 들어오니까 얘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뭐 이렇게 굉장히 시간 간격을 두고 타이밍 이거 시간차 공격이죠. 타이밍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제 마우스 보세요. 당이 한참 올라갔을 때 같이 인슐린이 올라가서 툭 해야지 같이 예쁘게 떨어지는데 당이 한참 올라간 다음에 인슐린 좀 있다가 나와서 피크가 2개가 생겼죠. 피크가 2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뒷북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혈당이 나중에는 저혈당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식후 저혈당이 이제 1시간 안에도 올 수 있지만 3, 4시간에도 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한 3, 4시간 정도 온다 그러는데 이건 얼마든지 먹은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식후 저혈당이 1시간에도 올 수 있고 2시간에도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알아듣기 보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4시간째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식후 저혈당의 기전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많은 양의 포도당이 확 올라오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 대응하는 뭐 대응 사격 뭐 내는 대응해서 나오는 거에 타이밍이 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탁 나와줘야지 부드럽게 같이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뒷북을 친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그렇지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판에 저혈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누가 있는 당뇨도 그렇고요. 비만인 사람도 그렇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이런 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한 거죠. 요 기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반응성 저혈당하고 관련된 질병 때지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제일 많은 게 당뇨병 전 단계예요. 당뇨병 전 단계 또는 비만. 비만이 결국 당뇨병 전 단계거든요. 특히 좀 살이 찐 사람들이 밥을 좀 빨리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두 시간 있다 갑자기 막 졸리고 막 힘들어 죽겠고 능률이 안 올라가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또 당뇨병 전 단계 큰 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은 아직은 잘 나와요. 당뇨 초기거나 당뇨병 전 단계는 인슐린이 정상에 비해서 두세 배까지 나와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 뚝 떨어져야 되는데 얘 당 올라갈 때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뒷북을 딱 피크를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끝판에 가서는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는 자꾸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 피곤하고 가슴이 덜렁덜렁 떨리고 막 배고픈 증상이 나타나고 짜증이 나고 이런 그런 이제 식후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분은 본인이 지금 당뇨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는 당뇨 초기일 수도 있고요. 당화혈색소를 보면은 당뇨병 전 단계 진행한 사람이 꽤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공복혈당 같은 거는 정상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복혈당을 재는 것보다는 본인이 당뇨를 조금 더 빨리 진단하고 싶고 빨리 대처하고 싶다면 식후 혈당을 재는 게 좋아요. 식후 1시간 혈당을 쟀을 때 정상이나 이제 자가 혈당으로 찍었을 때 이거 꼭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 한 160 넘게 되면 비정상으로 보거든요. 당뇨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제 기준으로 볼 때는 밥을 좀 평상시대로 식사를 한 다음에 자가혈당계로 식후 1시간에 딱 찍었을 때 이 식후라는 거는 밥 숟갈을 놓은 다음에 식후가 아니라 밥을 시작하면서 식후입니다. 이 당뇨 쪽이나 지질 고지혈증 계통에서 우리가 식후라고 하면은 숟갈 놓은 다음이 아니라 밥 첫 숟갈이 들어간 다음을 식후로 카운팅을 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을 쟀을 때 160이 넘어가면은 그럼 본인이 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나쁜 걸로. 그래서 하여튼 당뇨병 전 단계, 비만을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위암이라든가 위궤양이라든가 해서 위장을 갖다가 절제하는 수술을 한 분들이 있어요. 한 뭐 3분의 1을 절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당뇨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응성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식후 저혈당. 이게 왜냐하면 덤핑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 밥을 먹게 되면은 이 위장에서 밥을 좀 가지고 있다가 천천히 소장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런 위장 수술하신 분들은 이 위장이 용량이 작고 또 이제 위장과 이 소장 그 지나가는 부분에 이 유문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바로 쑥 음식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이 이게 완전히 이 몸 입장에 소장 입장에서 보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위가 완충작용을 하는 주머니거든요. 근데 그런 완충작용하는 주머니 그냥 바이패스 해가지고 훅 들어오는 거죠. 적군이 그냥 갑자기 성벽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 방어선을 다 뚫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는 이 소장 안에 당이 많은 음식이 있으면은 이 두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삼투압에 의해서 이 설탕이 이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바로 소장에 딱 도착하면은 이게 소화액이 분비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얘가 삼투압이 너무 높아서 이게 고농도 삼투압이니까 소화액뿐만 아니라 물이 막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액, 피 속에 있는 체액이 이 소장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덤핑 증후군 중에서 얼리 덤핑이라고 얘기해요. 조기 이렇게 덤핑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나타난 밥 먹자마자 바로 나타나고 어지러워 힘들고는 혈관의 체액이 소장으로 몰려서 저혈압이 유발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보신 기억나죠? 식후 저혈압하고 비슷한 기전이죠. 그래서 근데 식후 저혈압보다 더 심한 거죠. 식후 저혈압은 이 위장과 소장에 피가 몰려서 그런 건데 덤핑은 아예 그 피가 몰리는 게 아니라 체액이 즙으로 해가지고 소화액과 함께 소장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토하는 거랑 똑같아요. 체액이 설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체액이 완전히 소화관으로 들어가가지고 탈출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저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덤핑 초기 덤핑이고 두 번째 덤핑이면 이제 고전적인 덤핑인데 소장으로 포도당 흡수가 너무 빠르면은 이제 포도당이 그냥 소장으로 확 흡수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과반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덤핑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병원도 몇 분 오시고 그랬는데 위장관 수술하신 분들은 이렇게 식후에 이렇게 막 힘이 없고 어지럽고 막 쫙 깔아앉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그래서 두 가지의 덤핑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는 반응성 저혈당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저혈당이라면 이걸 찍었을 때 70mg/dL 미만을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당을 찍어봤는데 120이에요, 130. 이거는 고전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식후 저혈당 또는 반응성 저혈당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형량없이 저혈당 증세가 나타나 찍으면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 어떤 다른 포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후 저혈압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율신경계 언밸런스가 생겨가지고 식후에 저혈압이 혈당이 아니라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주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좀 이렇게 보시고 또 오신 분 중에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뭐 하여튼 걱정이 심하거나 하여튼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일 땐 두 가지 증상이 꼭 나타나거든요. 꼭은 아니지만 어지러워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요. 그리고 핑핑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심장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신경과적인 문제도 아닌데 어지럽다고 그러는 분들 되게 기력이 떨어진 사람이 그래 막 힘들고 그래서 옛말에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지럽잖아요. 이석증 같은 건 피곤해서 오는 거거든요. 이석증 자체는 세방고리관 쪽에 돌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건 이제 그 결과가 그렇고 이석증이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로 여름에 많이 오거든요. 탈수가 되고 너무 힘들고 막 못 먹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감정적인 스트레스까지 막 겹칠 때 이석증이 와요. 저도 한 4년 전에 이석증 한번 왔었어요. 그 너무 그 환자 보는 게 힘들고 막 할 일이 많아서 여름에 저도 이석증이 와서 한 달간 고생했죠. 그리고 또 이명도 올 수 있고 그래 좀 다른 얘기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 어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자기를 잘 돌이켜 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 이런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저혈압, 식후 저기 그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막 어지러운 거 있죠. 그다음에 늘 핑 도는 거, 붕 떠 있는 거 같고 현기증. 그다음에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도 아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반응성 저혈당이 아니지만 이 똑같은 증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별하는 거는 당을 찍어보는 거예요. 당을 찍어봤을 때 저혈당이 아니면은 반응성 저혈당은 아니죠. 뭐 140이다 그러면 저혈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배가 고프고 이런 경우는 식후 저혈압 또는 지나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걱정이 심할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성 저혈당을 진단한다. 뭐 진단은 뭐 병원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가끔 반응성 저혈당 환자분들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내가 여기서 경구혈당 부하 검사,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로는 반응성 저혈당을 진단하기는 힘들어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공복혈당 찍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언제면 식후혈당 찍는 게 제일 좋죠. 그냥 본인이 되게 이런 분들의 특징적인 거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은 식사를 할 때 특히 그래요. 물론 정말 특이한 분은 무슨 고기를 먹어도 그렇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고기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또는 야채같이 탄수화물은 별로 없고 사실은 섬유소도 탄수화물이지만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은 별로 없고 식이섬유선 많은 걸 먹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다가 뭐 예를 들어 과자라든가 아니면 국수라든가 빵이라든가 밥만 먹었다 하면은 이렇게 벌벌벌벌 떨리고 이렇게 배고픈 분들은 식후혈당을 집어보면 돼요. 그때 딱 찍으면은 한 70 또는 뭐 한 80 정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식후 저혈당을 진단할 수가 있고 정말 호사스럽게 한번 자기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요즘 유행인 컨티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 연속 혈당 측정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년 1월부터 일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센서가 보험이 된다고 지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일반인도 사상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이게 그건 정상인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많은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그리고 단순당을 먹고 당을 나중에 찍어보면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당뇨병의 고전적인 진단 기준이 앞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진단 기술이나 측정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태적으로만 봤는데 이제 이런 멋진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당화혈색소로도 정상이고 공복혈당으로도 정상이고 식후 2시간 혈당으로도 정상인 사람이 실제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벌써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4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연구하고 있겠죠. 이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예요. 근데 일반인도 그런 경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식후혈당 찍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숨겨진 당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공복혈당도 전혀 멀쩡하고 또 병원 갈 일은 별로 없고 식후혈당 잴 일이 없으니까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밥을 먹기만 하면 그냥 기운이 확 빠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혹시 당뇨병이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혈당 전에 고혈당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고혈당은 증상이 별로 없어요. 저혈당이 증상 있지. 그러니까 고혈당 후에 저혈당이 온 거지. 우리가 어디에 저혈당이 왔다라는 거는
약을 물론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이 저혈당하면 약이 과한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저혈당이 시도 가끔씩 느닷없이 온다는 건 이미 그 앞에 선행하는 고혈당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는 당뇨 초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화혈색소를 한번 해보는 걸 권유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도 식후 저혈당으로 증세로 의심되는 분들은 이렇게 식후 찍어보시라고 한번 권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당화혈색소도 한번 해봐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당화혈색소가 정말 6.4, 6.3, 6.5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식후 저혈당이 오는 사람이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당화혈색소가 5.4, 5.5인데도 불구하고 식후 저혈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멀쩡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과반응이 있는 건데 그거는 바로 당뇨의 전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로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식후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도 당뇨병 위험이 커요. 물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식후 저혈당이 많이 오면 당뇨병 전 단계는 당뇨병 의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볼 수가 있고요. 반응성 저혈당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조절이 중요하겠죠. 대부분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많은 포도당을 갑자기 먹고 그거로 인해서 인슐린이 완전히 과하게 뒷북을 칠 때 저혈당, 식후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즉 포도당을 많이 먹지 않고 먹어도 천천히 먹고 그다음에 단순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먹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인슐린 타이밍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 적게 먹는 거고 인슐린이 좀 덜 나오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 몸 안에 인슐린이 뭐죠? 근육이에요.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수축하게 되면 인슐린이 도움 없이도 혈당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권장하는 거죠. 자,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하고 식후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음식과 단순 탄수화물 피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쌀국수도 마찬가지예요. 뭐 밀국수만 나쁜 게 아니라 국수, 국수 일반적으로 괜찮으면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국수 좀 피하셔야 돼요. 물론 스파게티에 듀럼밀이 많은, 저번에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파게티는 워낙 듀럼밀로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생명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레스토랑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듀럼밀 좀 어느 정도 섞고 그냥 밀 섞고 해서 그 딱딱하기를 조절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스파게티는 듀럼밀이라 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경질밀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당 흡수가 늦어요. 그래서 스파게티 딱딱한 이렇게 이를 씹어서 딱딱한 스파게티는 드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소면이라든가 아주 부드러운 것들은 이런 국수, 그다음에 떡, 그다음에 흰밥, 흰쌀밥, 현미 아닌 흰쌀밥 같은 거는 좀 삼가하시고 현미나 잡곡이나 빵을 먹어도 멀티그레인, 홀그레인이죠. 전곡류로 된 빵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국수는 스파게티가 좋겠죠. 그것도 듀럼밀이 많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먹으면 안 좋고 탄수화물 우리나라 사람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재밌는 게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55% 정도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탄수화물이 65% 정도 돼 전체 칼로리 중에.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가서 여러 노인분들 보시면 거의 밥심으로 살아요. 막 탄수화물이 80% 90%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당뇨가 와가지고 탄수화물 좀 적게 먹이려고 저탄수화물 시기를 한 게 55에서 50%인데 그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냥 탄수화물 식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좀 탄수화물 많이 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먹되 섬유질, 지방, 단백질 음식을 같이 섞어서 먹어요. 이건 제가 이 동영상에 한번 냈죠.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방법.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해서 단백질이나 아니면 지방이나 아니면 섬유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은 식후 혈당이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서 많이 오르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섬유질이나 지방, 고기나 뭐 생선이나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식물성 지방도 좋고 단백질, 생선, 그 다음에 뭐 가금류, 닭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그 다음에 또는 콩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를 이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볼륨이거든요. 이 위는요, 세 가지에 의해서 소장으로 빨리 음식을 보내죠. 그래서 세 가지를 피하셔야 되는데 술을 피해야 돼요. 술 마시면 식욕이 돋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돋는 것도 있지만 위장에서 그
그 음식을 빨리 소장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술 마시면은 음식을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릭 베버리지라고 돼 있죠. 그때 술류, 주류 같은 거를 먹게 되면은 이런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물을 나중에 먹어야 돼요. 물을 마시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음식이. 그러니까 물을 나중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거는 식후 고혈압, 식후 저혈압하고 좀 달라요. 식후 저혈압을 제가 얘기 드릴 때는 카페인 음료라든가 찬물을 마시게 되면은 혈압이 확 이렇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드시는 게 좋다고 했지만 식후 저혈당이 확실하게 되면은 물을 나중에 먹어야 돼요. 그것도 좀 지나서 아니면 물과 같이 먹으면 그냥 내려가 버리거든요, 소장. 그럼 소장이 완전히 폭풍 세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 포도당이 막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먹지 말고 천천히 먹고 나눠 먹는다. 심한 사람은 6번 나눠 먹도록 해요, 하루에.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면 좀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유동식이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죽 같은 거예요. 죽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뭐 그런 뭐 말 그대로 유동식이죠.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위장에서 빨리 보내줘요, 소장으로. 그래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간에 음식을 빨리 위장에서 소장으로 보내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는 거. 고기 먹으면 위장에서 잘 안 내려가거든요. 단백질과 지방은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을 잘 못 내려가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 먹고 뭐 기름진 거 먹게 되면은 배가 쉽사리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단백질과 지방이 소장으로 빨리 안 내려가는데 순수 탄수화물은 제일 트랜짓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통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유동식 피하고 이런 복합적인 음식을 같이 드시는 거고 물을 나중에 먹고 식간에 간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저혈당으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음식적인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후에 운동을 하세요. 식후에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피크가 나오려다가 식사 후에 운동을 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자발적으로 먹어서 들어온 포도당이 혈당으로 변한 건 아니지만 그 혈당을 잡아채서 혈당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췌장에 대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자극이 좀 약해져요. 이 때문에 인슐린이 픽 하고 이렇게 올라서 떨어지기보다는 만만하게, 왜냐면 근육이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실제로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 식후에 운동하면은 조금 그런 증상이 덜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감별이 필요한 게 저번에 말씀드린 식후 저혈압은 식후에 운동하면 더 어지럽죠.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좀 앉아 있으면 회복이 돼요. 이게 이제 감별점 중에 하나예요. 식후 저혈압과 식후 저혈당은 증상은 비슷한데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식후 반응성 저혈당 또는 식후 저혈당은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제 동료 그 전문가 의사들도 이제 우연히 식후 저혈당 환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다가 싹센다 얘기가 나왔어요. 이 싹센다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 그 싹센다를 맞기 전에 항상 밥 먹으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집에 갈 때까지 미치도록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싹센다를 맞고 이제 배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GLP-1이라는 그 우리 몸에서는 이 위장에서는 소장에서는 펩타이드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을 떨어뜨려 식후 혈당을 떨어뜨려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을 못 내려가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트루시티라고 당뇨약이에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거든요. 인슐린이 아니고요. 삭센다는 비슷한 계열이고 형제 자매인데 이게 혈당 떨어뜨린 역할보다는 살 빼는 효과가 더 강해가지고 이건 비만 치료제로 등록이 된 거고 트루시티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만이 맞을 수 있는 주사약이에요. 물론 이것도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무조건 당뇨 환자라서 맞을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계통의 약을 쓰게 되면은 반응성 저혈당이 없어지는 건데 또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너무 반응성 저혈당이 심하다가 트루시티를 맞았더니 좋아지더라. 내지는 내가 비만인데 너무나 밥 먹은 다음에 배가 고팠는데 삭센다 치료를 한 다음부터 좋아졌더라면 그거는 정말로 반응성 저혈당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하여튼 간에 이건 이 두 양분을 아주 인위적으로 강력하게 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밥을 못 내려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냐면 부작용에 뭐가 있냐면은 소화불량, 그 다음에 구토 뭐 이런 게 있어요. 변비 또는 설사.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뇌작용에서 식욕을 떨어뜨리는데 트루시트라든가 삭센다 둘 다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
두통이 있을 수가 있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그 다음에 토함, 거북함, 막 미치겠음, 그 다음에 변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주의하면서 써야 되죠. 삭센다라는 게 뭐 이제 두 가지 이게 약에 대한 태도는 항상 밸런스, 중심이 잡힌 태도가 중요한데 삭센다를 이제 비만이 아는 사람들한테 비만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무슨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언론에서 일제히 삭센다를 무슨 몹쓸약으로 막 얘기하고 막 부작용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그 작용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에요. 그 음식 흡수를 늦추고 못 내려가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부룩해서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용량을 올리다 보면 막 토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병원은 싹센다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저한테 이런 방송하면 꼭 몇 분이 전화 오거나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은 비만을 안 봐요. 그러니까 삭센다를 역시 처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비만하시고 반응성 저혈당이 있다면은 근처 비만을 보시는 선생님이 하시는 병원에 가시면 되겠고 트루시티는 당뇨 환자 중에서 그 보험 급여가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가 되면 트루시티는 어느 병원에서도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군요. 반응성 저혈당의 조절. 반응성 저혈당 왜 오느냐? 두 가지죠. 포도당으로만 된, 즉 탄수화물이 많은 또는 단순당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빨리 먹어가지고 그게 급격히 흡수가 되면서 인슐린이 뒷북을 빵 쳐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이 뒷북을 많이 치는 건데 따라서 인슐린이 칠 뒷북도 없는 20년 된 30년 된 당뇨 환자분들은 약에 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는 반응성 저혈당이 올 수가 없어요. 반응성 저혈당이라는 건 아직 췌장의 기능이 좀 남아 있는데 얘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애들, 점점 이제 초기 단계 애들이죠. 당뇨가 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그 췌장들이 이제 저질러 놓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포도당을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죠. 그다음에 포도당을 먹어도 복합 탄수화물 먹으면 되죠. 또 먹어도 천천히 먹으면 되죠. 먹어도 다른 거랑 섞어서 먹어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덜 내려가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적게 나오기 위해서 식후에 운동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본인이 너무 비만하다 그러면은 삭센다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난 알고 보니까 당뇨였다. 그리고 나는 비만하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일이 온다 그러면 트루시티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는 그것도 이것도 아닌 분, 비만하지도 않고 당뇨도 아직 아닌 분들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지키시면은 이제 좀 벗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역시 또 오늘 음악 소개하겠습니다. 그 되게 재미난 LP인데 10인치짜리 LP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제 얼굴보다 커요. 그래서 그렇지만 LP는 12인치인데 보통 10인치인데 모차르트 바이올린 콘체르토 5번이에요. 이거 모차르트 그 바이올린 그 좀 젊었을 때 지은 거라 사실은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뭐 현악사중주라든가 교향곡이라든가 피아노 콘체르토에 비해서는 사실 초기작이고 미숙함이 있지만 그래도 풋풋하고 또 따뜻하고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젊은이에. 그래서 이 5번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은 건데 이건 다비드 오스트라우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깝게 심근경색으로 연주여행 도중에 돌아가셨죠. 옛날에. 그것도 옛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959년 6월 달에 나온 앨범이에요. 그래서 모노입니다. 모노고 이거는 혹시 모노로 저기 LP판 있는 분은 LP판 사서 들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CD로도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악장은 이 악장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칭찬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연기냐면 이 악장은 연주자로 하여금 그 연주자가 구사할 수 있는 음색의 이븐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평탄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 다음에 클래러티, 투명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해놓은 돋보이는 악장이라고 아버지가 칭찬한 그 곡이에요. 그래서 이 악장 아다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이런 겨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